딥시크는 12번째 막내예요. 그래서 마윈이 거의 4년 만에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도 일단 우리 전적 한 명이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28명 돼 있다고 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10조를 자사주를 사지 말고 건강기능식품 혹시 드세요? 챙겨 드세요? 뭐 가끔 루테인하고 은행잎 추출물, 혈액순환, 눈하고 요 밑에는 비타민 B, 활력 드시고 하시면은 힘나실 겁니다. 요렇게 위에 까서 이거 훨씬 좋네. 딴 맛있죠? 거는 예. 요거 드시면은 반강제적으로 저희 모델 되시는 겁니다. 저희가 또 이제 오랜 시간 또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스트분들께 충전을 좀 시켜드리고 오랜만에 모셨는데요. 우리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중국 쪽이 난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경제 너무 안 좋다, 뭐 부동산 망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됐었고 최근에는 와 이거 중국의 기술력이 장난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중국의 항생 테크 지수라든지 오름폭이 또 장난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그 이수지 씨가 그 표현 많이 쓰던 이 모먼트 뭔가 모먼트가 온 거 아닙니까? 거기 또 딥시크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드디어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원한 선정산업도 영원한 사양산업도 없듯이 중국이 저평가된 건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됐는데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딥시크라는 그 기업 하나가 미국도 화들짝 놀라게 했지만 네. 중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중국 테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 전병서 소장님이 쓰신 글 보니까 중국에 딥시크처럼 상용화되어 있는 대규모 어떤 생성형 AI가 10여 개 있다. 거의 딥시크 동급의 것이요. 동급보다 훨씬 센 건데요. 중국에 이제 5룡 6호 그래서 5마리용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못한 이제 5마리의 용 6마리의 호랑이. 오룡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인이 인식하는 거였고 딥시크는 12번째 막내예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예를 들어 빅가이들 알리바바나 바이두나 얘들에 가려가지고 딥시크의 실력이 얼마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고 이제 지금 이번에 딥시크가 그 가입자 받은 게 한 2천만 정도 이제 알려지고 나서 받았는데 예. 중국에는 이미 7,500만 명 가입자가 있는 AI 모델이 있어요. 딥시크 말고도요. 그렇죠. 그리고 2,000만 정도, 2,200만 정도 있는 모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진짜 다크호스 숨에다 툭 튀어나온 그러니까 더 샤킹했던.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 글을 통해서 비유해 주신 게 여의도에 있는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의 자회사가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 정도의 충격이다라고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팩트죠. 네. 그래서 양원펑이라고 하는 딥시크의 사장이 예. 우리 같으면 퀀트 펀드를 운영하는 그렇죠. 자산 운용사를 했는데 최대 자산이었을 때가 20조 정도 굴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퀀트 펀드들이 중국도 좀 재미가 없으니까 훅 줄어들었고 이제 그 회사의 레벨에서 만든 게 딥시크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사이 언론에서는 사기쳤다, 엔비디아 H100을 썼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이게 보통 이제 엔비디아 칩을 15,000개에서 5만 개 정도를 써야 네. 이게 모델이 되는데 그럼 얘들이 2023년부터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2024년에 이제 제품을 출시하고 그러면 2023년에 이미 그 H10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때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얘기할 때 보면 얘들이 5만 개 이상의 이제 H100 칩을 갖고서 만들었다. 근데 그걸 싹 뺐다. 그러는데 2023년에 H100 칩을 구매한 이제 회사로 보면 네. 구글이 5만 개 정도예요. 그리고 텐센트가 5만 개 정도? 네. 그 정도 레벨이에요. 근데 조그만한 이제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살려고 6개월, 1년 동안 줄 서 있는데 빅가이들도 줄 서 있는데 거기에 손바닥만한 이제 작은 회사한테 5만 개를 팔았을 리도 없고 또 그리고 금액이 그게 한 개당 6만 원씩 6만 달러씩 하는데 5만 달러. 그게 정말 그만한 구매력이겠냐 그렇게 보면 이제 아닌 거죠. 근데 어쨌거나 자산 운용사 레벨에서 저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획기적인 프로세스 개선하고 알고리즘 개선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또 인정을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딥시크를 또 기반으로 해서 이게
물론 이제 전문가들 좀 논쟁이 있습니다만 이게 완전한 오픈 소스 모델이 아니다 논쟁은 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또 만들어지고 있는 생성형 AI도 중국에 굉장히 많답니다. 뭐 전 세계가 다 베껴 쓰는 거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퍼다가 자기가 모디파이해서 막 쓰는 거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생성형 AI는 전부 돈만 들어가고 돈 회수가 안 되는 모델이잖아. 예. 오픈 AI 정도 돼야 뭐 25,000원 정도 받는 거지.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무료 공짜인데 서브 운용 비용이나 개발 비용은 뭐 몇천억씩 들어가고. 근데 이게 얘들이 딥시크를 오픈 소스로 하면서 이제 상용화 모델을 대거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 딥시크를 퍼다가 개인 비서 이제 뭐 일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10원씩, 60원씩 받는 이제 그러면 60위안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10위안이라고 그래봐야 이게 얼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돈 될까 그러는데 이게 지금 가입자가 10,000명이면 바로 이제 이게 6천만 원 되는 거죠. 그 1,000만 원.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히트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백만, 몇천만 원 바로 가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딥시크를 활용한 이제 응용 AI죠.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AI 에이전트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스마트폰 시대에 애플리케이션 막 수없이 만들어내듯이 딥시크를 기반으로 AI 앱 AI 에이전트 막 만들어지는 거네 이제 중국에서. 마구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가격을 이제 돈을 받는 거죠. 월 몇천 원씩이라도. 그렇죠. 몇천 원 아니라 몇백 원 정도로 받는 건데 이게 가입자 수가 뭐 기본적으로 왕창 늘어나니까 거기 이제 수익 모델이 대거 창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인터넷 모델, 유튜브 모델 뭐 별 재미가 없는데 이제 그걸로 확 쏠려서 넘어가는 거죠. 약간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나라에 2008년이었나 2009년이었나요? 아이폰 3GS 나오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앱스토어 이런 거 엄청나게 붐이었는데 한 달 예를 들어서 990원짜리 앱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죠. 중국에 또 그게 셀 수 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해서 뭐 AI 창업 붐이 일고 있다 지금 중국에. 그래서 그거는요, 중국은 그 코로나 전에 보면은 하루 창업하는 기업의 개수가 24,000개 정도 돼요. 하루 창업하는 게 24,000개. 하루에? 그렇죠. 우리 창업하는 1년 창업하는 기업이요? 것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창업을 해요. 하루에 2만 개씩.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예전 같았으면 뭐 인터넷을 한다, 전자상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부 AI 창업. 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비스 뭐 이런 거 하듯이 이제는 그냥 AI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 역시 뭐 그래서 이제 14억 인구니까. 마윈이 전자상거래로 히트하면서 이제 마윈 키드가 대거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이유는 내가 마윈보다 못한 게 뭔데 생긴 게 못하냐, 학벌이 낮냐, 뭐 이제 내가 머리가 나쁘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가 세계를 제패한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딥시크 키드들이 대거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량원펑 봤더니만 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뭐 그렇게 돈이 저부터 있었던 거 아닌 그게 아이디어 하나로 컴퓨터 프로그램 실력 하나로 이게 이제 대박이 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블룸버그가 그 추산한 거 보면은 이건 딥시크 밸류의 5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아, 저기 오픈 AI에. 아, 그러니까 오픈 AI의 절반 가치는 줘야 된다. 딥시크에. 그렇죠. 근데 딥시크는 오픈 AI는 뭐 샘 올트만은 여러 명이 창업을 하고 뭐 그 사이 증자도 했기 때문에 제주 지분이 낮잖아요. 네. 근데 양원펑은 자기가 84% 갖고 있어요. 오. 그러면 뭐 대략 한 1,500억, 2,000억 밸류 잡으면 네. 이 금액이 지금 젠슨왕보다도 시총이 더 크게 돼요. 젠슨 황보다 개인 자산이 더 많을 수 있다. 그 그렇죠. 지분 가치를 젠슨왕이 한 따지면. 1,100억 불 정도 되는데 이번 주가 빠졌으니까 더 낮아졌겠지만 이제 2,000억 불 잡으면 80%니까 이게 이제 젠슨왕보다가 하루 아침에 자고 났더니 사이즈가 더 커지는 이제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그러니 이제 그것을 모방하고 벤치마크 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 딱 그런 성공 모델을 딱 봤을 때 그렇죠. 우리가 마윈보다 못한 게 뭔데? 마윈도 뭐 이렇게 중국 내에서 거의 한 200등 정도 하는 대학 나왔다고. 그렇죠. 그보다 훨씬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약간 그렇죠. 이제 중국의 청년들이.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루에 2만 개씩 창업이 되고 있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또 얼마 전에 2월 17일이었을 겁니다.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빅테크 기업들, 중국의 테크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뭐 딥시크 당연히 들어갔고 화웨이, 텐센트 이런 CEO들하고 같이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을 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봐야겠죠. 작정한 이제 상징적인 모임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중국이 뭐 4년 동안 이제 문 닫아놨다가 내수 경기 부양을 했는데 내수가 안 살아나는 거죠. 근데 중국에 이제 5, 6, 7, 8, 9 경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예.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고용의 90%,
뭐 세금의 몇 프로 해가지고 이게 민영기업이 5, 6, 7, 8, 9 전체 경제 5, 6, 7, 8, 9에 해당하는 비중만큼을 담당하는 경제인데 이거를 4년 동안 죽였단 말이에요. 아하. 그러니 이제 뭐 경제가 안 살아나는 건데 결국은 이제 내수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냐 민영 경제를 살려야 된다. 네. 그럴 때 민영 경제의 이제 대북격인 하웨이 여론정책 회장부터 이 35살짜리 그 유니트리라고 하는 로봇 회사 이제 그 81살부터 35살까지 나이대들도 이제 굉장히 블라이트했고 또 업종을 보면 17개 기업이 참석을 했는데 2개 기업만 이제 농업하고 뭐 이런 거고 나머지 15개는 전부 IT 기업이. 그래서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것은 첫 번째는 민영기업에 대한 제재는 더 이상 없다.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를 육성시키려고 그럴 때 먹고 마시는 우유기업하고 사료기업 2개를 빼면은 전부 테크라는 것은 이 3기 정부에서 정부가 확실하게 밀어주는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다. 그거를 이제 그 암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의 뭐 대표적인 공공의 적이 첫 번째 플랫폼 기업, 독점으로 떼돈 버는 거, 두 번째가 부동산 기업, 세 번째가 사교육 기업. 네. 근데 이게 사교육 빼놓고는 규제 다 풀었어요. 근데 부동산은 뭐 아직 경기가 나쁘니까 그렇고 그래서 마윈이 거의 4년 만에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냈다는 것은 네. 플랫폼 기업은 이제는 더 이상 제재가 없다. 어허. 그리고 오히려 이제 플랫폼 기업은 내수 부양 또 앞으로 AI 시대를 위해서 이 앞에 내세우겠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 그 중국에서 뭔 소리 하는지 관심이 없는데 시진핑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2021년 8월에 시진핑이 앞으로 우리는 공동부유를 맞아요. 하겠다. 국정 아젠다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하겠다. 다 같이 근데 잘 살아야 된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방해가 되는 놈이 세 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독점하는 플랫폼 기업, 떼돈 버는 폭리치 하는 부동산 기업, 부모 등골 빼는 이제 교육업체. 아하. 이거를 이제 공공의 적으로 잡아서 희생양을 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공동부유를 했는데 이번에 아주 이제 특이한 것이 민영기업들이 먼저 부자가 돼서 공동부유를 이루어야 된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78년에 등소평이 개혁개방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자 되고 나서 잘 살면 다른 사람 도와주러 하는 것이 78년 개혁개방의 등소평의 표현이었는데 그걸 다시 리바이벌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부유, 분배 먼저 얘기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성장, 그 다음에 분배 이렇게 좀 스탠스를 바꾼 걸까요?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업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화하는 과정에서 섞어서 얘기했지만 그게 이제 갑자기 그걸 뭐 공동부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거 좀 뭐 쪽팔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4년 피하는 만에. 방법이 이제 그렇게 슬쩍 섞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근데 중국의 지도자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된 거예요. 후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지금 민영기업의 그 지원 뭐 그리고 공동부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암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리바바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석을 못했던 바이두 같은 경우는 폭락을 하고. 바이두는 왜 먹힌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바이두가 그 자율주행 쪽을 그 중국은 AI를 뭐 미국이나 한국은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지만 애초부터 중국은 AI를 10개 산업으로 나눠서 그 10개 산업에는 이제 지정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업은 못 하게끔. 그래서 그 이유는 AI는 뭐 서버도 있어야 되고 AI 인재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소나기 하나 다 붙으면 자원의 낭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 요건 알리바바만 하는 거고 자율주행 자동차 요거는 바이두만 하는 거고 우리 메디칼 요거는 텐센트만 하고 네네네. 요런 식의 이제 그 업종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에서 그 바이두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가 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AI에서 그 생성형 AI에서 뭐 히트를 해야 되는데, 네. 생성형 AI에서도 이게 두각을 못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표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뭐 그 검색을 바이두를 이제 잘 안 쓰게 되잖아요. AI 검색 생성형이 뭐 기가 막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르게 생각을 하면 그 불렀을 때 온 기업들이 다 업종의 최고 기업들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바이두는 최고가 아니다는 것을 정부가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결과가 된 거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거네. 그러니까 검색의 헤게모니가 구글 네이버에서 챗 GPT로 넘어가듯이 중국 내에서도 바이두에서 딥시크로. 그러니까 11개의 그 AI 모델로 넘어가 버린 거죠. 와, 생성이 AI. 이거 되게 상징적인 장면이었네. 이것도 바이두가 빠졌다라는 것도. 그래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죠. 오, 신기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기업들이 바로 화답을 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사이즈 제일 크게 얘기했더라고요. 향후 3년간 AI 데이터 센터 포함해서 인프라 구축에 우리나라 돈으로 7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어마어마한 저 금액이죠. 이제 이게 미국이 지금 반도체 보조금 많이 퍼줬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527억 불이거든요. 대략 64조 정도 돼요. 미국 정부가 풀어준 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알리바바가 지금 투자하겠다는 게 그보다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액면이 아니고 알리바바가 그렇게 투자하면 텐센트는 어떡할 거냐. 네. 같이 따라자는 거죠. 예, 그럼 바이두는 지가겠는데 어떡할래? 예. 더 많이 투자하면 많이 투자하지 적게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제 중국에 지금 AI 쪽 관련되는 하드웨어, 반도체니 서버니 이런 게 주가가 폭등하냐 그러면 이게 알리바바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리바바가 기대 잡은 거고 이제 경쟁적으로 마치 이제 최근 4년 동안에 미국이 빅테크들이 서로 AI에 투자를 경쟁적으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쓸어 묻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게 중국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첨단 GPU나 HBM 고성능을 살 수가 구조적으로 없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딥시크가 개발한 그것은 이게 최첨단 GPU가 아니라 이게 낮은 그레이드의 H800하고 HBM2로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추로는 이제 하위에 910C를 갖고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것은 중국 안에서 조달이 가능한 반도체 조합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뭘 하게 되면 중국산 반도체 이게 이제 수요가 폭증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삼성이나 이제 그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하이닉스도 주가가 조정받고 있는데 예. 가장 최근 5년 동안에 중국에서 대미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 SMIC 중심국제예요.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연일 갱신해. 오늘 또 아까 보니까 5%가 얼마 올라갔던데. 예. 그래서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무지막지한 마치 이제 최근 4년 동안 미국에서 그 AI 서버 투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회사가 수혜를 받던 것처럼 그런 현상이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한테도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그 각 분야의 AI하고 관련되는 쪽들은 다 주가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반도체 기업 관련된 이야기는 뒷부분에 또 따로 더 깊이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딥시크 이야기 좀 네. 마저 더 할게요. 일단 딥시크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쇼크만큼이나 견제도 굉장히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개인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신규 다운로드가 막혔고요. 물론 이제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딥시크 좀 퇴출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산 AI에 대한 어떤 서방 국가의 견제는 필연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한국이나 유럽, 이태리가 지금 막은 건데 네. 지금 전쟁은 미국하고 하고 있고 정보 유출이 가장 두려운 것은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딥시크를 막았냐? 그게 중요해요. 미국은 딥시크 금지했다는 거를 트럼프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도 뭔가 긍정적인 모먼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트럼프가 막은 적이 없다고요. 미국은 안 막았는데 한국이나 네. 이태리가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고 어허. 더 아이러니는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글부터 딥시크를 자기네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해요. 그럼 미국은 왜 개인정보 보호를 저거를 이제 안 하냐. 그게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우리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운로드 못 받게 한 건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딥시크가 검색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 정보를 틱톡한테로 보낸다. 네네네. 바이트댄스. 그렇죠. 바이트댄스다 보낸다.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조금 그런 것이 틱톡은 중국 정부거나 중국의 정보기관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그냥 플랫폼 기업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로 간 것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악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그건 왜 그리로 갔냐 그러면 지금
틱톡은 이제 이미 뭐 중국의 빅4, 빅5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얘들도 네. AI 모델이 있고 서버를 운영을 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딥시크 같은 경우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임대 쓰는 거죠. 예. 근데 그 임대를 제가 볼 때는 틱톡의 서버를 썼을 가능성이 커요. 바이트댄스의 데이터 센터를 쓰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제 바이트댄스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보를 어떻게 보면 축적을 해가지고 이용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뭐 발표는 이제 액면으로 해석하자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보호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지금 정도의 뭐 뭘 검색하고 뭘 물어봤다고 하는 것 정도가 정말로 위험하냐? 아니면 지금 딥시크가 오픈 AI처럼 파워풀한 이제 성능을 가진 거를 쓰면서 얻는 효익이 더 크냐? 이게 하나 있고 지금 왜 미국은 그걸 안 맞고서 그렇게 쓰냐는 것에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반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돈 갖고서 이제 마구 질러가지고 칩 먼저 사가지고 고성능 개발하는 데만 서로 경쟁적으로 달렸는데 예. 고성능이 아닌 걸 갖고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능을 만들었네? 어허.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우리 전략에서 뭐가 잘못된 거지? 이 반성이 일단 하나 있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딥시크 모델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엔비디아한테서 사야 되는 칩 10분의 1만 사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도 뭐 이게 개발이 됐다, 딥시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칩의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빅테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미친 듯이 사 모으던 이제 이건 사기만 하면 돈 되는 거고 오늘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다 하는 이 레이스가 이게 스톱이 돼버린 거죠. 네네네. 그래서 빅테크들끼리도 이게 지금 굳이 빨리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이제 구매 지연 현상이 이제 생긴 거고 또 반대로 이제 TSMC나 뭐 이런 데들은 생산 수율이 올라가가지고 생산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 6개월 1년 기다려야 되는 게 지금 한 달 안에도 다 받을 수 있고 물량이 넘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이제 수요와 공급의 갭이 좀 좁혀지는. 그렇죠. 그 뭐 갭이 좁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수급이 맞아버릴 수도 있고 오히려 약간 오버서플라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뭐 AI 칩 관련되는 회사들의 주가 조정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유고. 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그것의 심각성은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이게 한국이나 이태리가 이제 막았다 하는 걸 갖고서 이제 심각한 정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뭐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이용의 효율보다는 막는 것보다는 이용의 효율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딥시크를 차단하지 않는 거랑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이제 맥이 이어지는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내에서 딥시크를 좀 매기 효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딥시크 얘기를 했더니 그거 뭐 장려할 만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좀 의외였죠. 그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로 때려 막아라. 이거 주기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좋은 경종을 울렸네.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이번에 스타게이트에 5천억 불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뭐 오픈 AI나 그 손정이나 또 오라클이나 이 세 개 회사가 실제로는 돈이 없는 회사들이에요. 손정이도 많이 깨먹어가지고 크게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별로 없고 오라클은 뭐 이번 레이스에서 크게 돈 번 게 없죠. 그리고 오픈 AI는 원래 돈이 없는 회사고 그 세 놈이 뭐 5천억 불 투자한다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도 저거 펀딩이 제대로 될까? 그런 의구심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은 있다고 해도 5천억 달러 규모까지는 너무 이제 좀 모자란다는 거죠. 그렇죠. 펀딩을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 근데 딥시크 모델을 쓰면 500억 불이면 되는 거죠. 역설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자단 질문에서 이제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었나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딥시크 문제는 뭐 나쁘지는 않다. 괜찮은 모델이다. 어떤 좋은 의미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이 좀 딥시크에 대해서는 공부가 덜 됐나 싶었는데 약간 그런 계산이 또 깔려 있을 수는 있는 그렇죠. 거죠. 또 하나 아까 그 뭐 개인정보라든지 보안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데이터나 AI 관련 데이터를 다 중국 정부가 관리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부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중국 정부가 상기 정부 출범하면서 데이터국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데이터국. 데이터청. 그게 이제 국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정부 부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부서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밝혀진 게 없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는 각 기업이 서버 안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보려고 하면 이제 영장이 있어야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은 영장 필요 없이 가서 볼 수가 있는 것, 그 차이죠. 네. 근데 우리도 뭐 실제적으로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모든 데이터를 정부가 다 들여다볼 수 있죠. 사실 국내 기업들은 좀 그렇죠. 좀 많이 열어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도 물론 중요한데 예. 지금 이건 국가 간의 싸움에서 누가 더 센 이제 AI 모델을 만드냐고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5,000개의 정보를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것하고 5개를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키는 거하고 AI 지능 지수가 매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AI를 훈련시키는데 제한을 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익명화 처리해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얘한테 집어넣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아인슈타인을 만드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중국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어떤 서방 세계보다도 자유롭기 때문에 얘들 AI가 이번에 딥시크 보고도 깜짝 놀란 이유도 얘들이 뭐 미국에 관한 거, 영국에 관한 거, 한국에 관한 걸 물어봐도 대답을 직접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서방 세계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비밀 보호가 신용카드 때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공포가 있는 것이고 예.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인가요? 하웨이가 이제 그 스파이 칩을 씹어가지고 통신 장비에서 그 정보를 빼간다는 게 정보 유출의 시차건데, 예. 그럼 2018년 이후에 지금까지 중국이 그 정보를 빼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사고를 친 적이 있냐?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지질 않았다. 근데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하웨이 칩이 거기에 스파이 칩이 있었다는 것을 미국이 말만 했지 그 하웨이 칩을 까가지고 이거라고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또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 중국이 그 바보가 아닌데 전 세계가 다 얼어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다 웨어를. 뭐 예. 칩을 싣거나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가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 전 세계한테서 매장되는데 굳이 그런 것을 지금 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더 이제 전 세계가 자기네 소프트웨어나 AI나 모델을 많이 써서 완벽한 수요자가 됐을 때 그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할 때 심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 세계가 워치하는데 거기다 심는 놈은 그건 완전 바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왜 그런 그 한국은 막았는데 미국은 안 막고 있냐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은 훨씬 고수기 때문에 예. 중국의 속내나 상황을 곁들여 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걸 잘 모르면은 이제 먼저 선방을 해버린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의 AI 서비스나 첨단 장비를 많이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빼먹어도 됐는데 그때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중국의 어떤 그 IT 시스템이라든지 AI 서비스가 전 세계에 많이 깔리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않습니까? 답이죠. 근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 문제도 좀 있고 화웨이 장비도 그렇고 통신 장비 같은 경우 이제 백도어에 대한 조금 우려 이슈가 좀 있었고 딥시크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세계 시장으로 이제 확산이 될 수 있을까요? 중국산이라고 하는 최첨단 IT AI 이제 그런 것 서비스가. 같아요. 그걸 누가 쓰냐 하는 문제인데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틱톡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정보가 다 빠져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 뭐 바이든 정부 때 엄청 계속 막 그렇죠. 강조했었죠. 예. 그런데도 이제 그걸 막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시위를 한 사람들이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보고 싶은 거 보는데 국가 뭐 당신이 왜 이제 간섭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적 이익하고 개인적인 이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서방 세계는 뭐 우리는 약간 다르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국가도 함부로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아하. 또 그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틱톡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 걸로 방향을 튼 것이 선거 때 자기도 이걸 썼거든. 그러니까요. 대선 후보들이 다 틱톡으로 선거 유세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긴 이건 거죠. 이제 이게 양날의 검인 거죠. 잘 쓰면은 자기 정권 유지나 정권 장악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없애버리게 됐을 때의 이제 부작용, 또 그러면 전부 반대 세력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진짜 양날의 검을 쥐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틱톡도 뭐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도록 하네, 뭐 미국 누가 인수하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딥시크도 또 미국에서 이거 많이 크면 사용 못하게 막아놓고 또 그럼 이거 뭐 테슬라 통해서 인수하도록 한다라는 또 막 이럴 수도 있겠네요. 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가 얘들이 영악한 것이 오픈 소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다가 이제 꼭 뭐 삼국지 하는 소공이 머리털 네. 뽑아가지고 훅 불어버리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소공이 나오듯이 네. 이제 이렇게 퍼져버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막는다고 해서 이제 막히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아하.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딥시크는 연구원이 139명밖에 없어요. 네. 그걸 갖고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몇천 명씩 있는 연구원을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는데 얘들 쓴 방법이 바로 그거죠. 오픈 소스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3,000개가 다운받았다면 6명의 연구원이 더 추가되는 거하고 똑같죠. 아하. 이게 뭘 받아가지고 이제 뭘 수정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아주 독특한 게 나오면 오픈 소스니까 자기도 베끼는 거죠. 서로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강화작용이 음. 계속 빨리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생태계가 더 확장이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코어 딥시크는 더 강력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픈 AI가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거죠. 보안 문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일단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 BYD 전기차가 진출을 했습니다. 샤오미도 뭐 각종 가전 제품들 다 들어왔고요. 전기차도 이제 머지않아 들어온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이른바 이제 자율주행도 이제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가 할 텐데 그런 정보 보안 문제는 과연 우리 땅에서는 이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한편에서 또 걱정도 드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보 보안 문제가 뭐 많이 막으면 이제 장사가 안 되고 또 다 풀어주면 나중에 가서 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스크도 존재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비아디가 차를 네. 몇 대 팔래. 우리나라 뭐 전기차 시장 다 해봐야 뭐 몇만 대 수준인데 거기서 몇천 대, 뭐 몇만 대 정도 수준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중국에서 가져가가지고 한국을 뭐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양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봐야 되고 청소기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이제 중국이 뭐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 아이템들이 한국의 마켓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작은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이 정말로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뭘 할래? 네. 그래서 한국을 공략을 해가지고 뭐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자동차든 핸드폰이든 한국의 마켓 사이즈가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중국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청소기라든지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인데 중국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산둥성 한계성이 9,4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한계성 사이즈가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중국에 우리 보고 형님, 뭐 사장님, 선생님이라고 불렀냐고 그러면 94년에 보면은 우리나라 GDP가 중국의 사이즈 큰 성 18개를 합쳤을 때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네. 그 85%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 2022년에 이미 우리 GDP가 강동성 한 개 성의 GDP보다 작아요. 그래서 왜 시진핑이 왜 한국을 안 오냐 그러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갔으면 이제 답방을 하는 것이 맞지만 중국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 광둥성에 그럼 시진핑이 이게 몇 년에 한 번 가냐. 10년에 한 번 뭐 갈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위상이 우리가 10분의 1로 이제 떨어진 것 이제 그게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컨슈머 관련되는 시장을 예를 들면 중국이 전기차를 1년에 얼마를 지금 파냐 그러면 1,200만 대 작년에 팔았어요. 중국 내수에만. 그렇죠. 네. 그럼 한국에 뭐 글쎄요 외제차 전기차 한 4만 대, 5만 대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네. 거기서 10% 먹으면 4,000대인데 예. 그거 뭐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이게 자기네들의 글로벌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축 차원이지 한국에서 시장을 먹는다. 그리고 한국의 뭐 데이터를 가져가다가 뭘 하는 그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게 데이터 활용도의 의미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BYD 자동차의 그 정보 유출 문제 그거는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으면서도 썩 유쾌하진 않네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 시장 똑같죠. 규모, 뭐. 엄밀한 그래서 우리도 현실이니까. 아이폰 쓰면은 아이폰에
그 자동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그게 체크가 되잖아요. 예. 1년 전에 내가 어디 갔는지도 그렇죠. 열어보면 다 나오고. 애플도 그래서 과징금 먹지 않았습니까? 그 시리가 이거 음성 데이터 취합해서 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이게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국한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거 갖고 사고가 터졌나 안 터졌나 문제죠 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리스크를 전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뭐 4,000대 5,000대 파는 그 시장에다가 스파이치 걸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뭘 할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땐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이게 참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그 중국 이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로보락 로봇 청소기. 중국산이 이제 거의 다 지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와이파이 연결해 갖고 뭘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또 걱정들도 은근히들은 또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그게 또 국내에 들어온 게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염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너무 나간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또 약간 우리가 반중정서 좀 있다 보니까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이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는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뭐 개인정보를 갖고 가서 쓰는 경우 과연 뭘 할 거냐 하는 건데 개인정보 유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AI가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진짜로 그 사람하고 똑같은 형태를 만들고 페이크가 사람같이 됐을 때 그때 예를 들면 이제 이 대표님의 그 행태, 습관, 사용 요 행태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퍼뜨리는 거죠. 역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진짜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대호 대표가 한 게 똑같네. 나한테 톡을 보냈는데 그림을 아. 보냈는데 문자를 보냈는데 쓰던 문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똑같다. 그럼 제가 의심하지 않고서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제 AI가 그게 지금보다는 한 10배 정도 AGI 정도 수준에 갔을 때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전쟁이 될 수 있죠. 그 데이터가 모여지게 되면.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진 나라들이 지금 없죠. 아직 그 정도 지금 데이터를 갖고서는. 그게 이제 AI와 또 로봇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그 전명서 소장님하고 반도체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그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쇼츠였던 것 같은데 저분은 중국 경제 금융만 연구하시는 분인데 뭐 반도체 뭘 아냐고. 이거 2년 전에 나왔죠. 한국 반도체 슈퍼 을 전략. 그래서 반도체 애널리스트만 10여 년 하신 분이라고 제가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잘했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어떻게 중국이 그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그때 어떤 핸드폰이었죠? 열어보니까 뭐 화웨이 7나노 칩이 발견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시칼신공이라고 비유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일단 메모리 반도체의 기술 격차가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혹시 따라왔다 보세요? 그래서 뭐 모든 것에서 다 기술 격차는 중국하고는 다 좁아지고 있고요. 자동차, 철강화학, 조선기계, 반도체, LCD 다 좁아지고 있고 그러나 아직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반도체에서는 우리가 커요. 예.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중국이 우리가 지금 3나노, 2나노 정도 이제 파운드리에서는 그렇게 가는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7나노를 이제 말씀하신 시칼신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회칼로 썰면 한 방에 가는데 회칼이 없으니까 시칼을 4번 이제 써가지고 회를 뜬 거죠. 그래서 7나노를 만들었는데 5나노까지 넘어가려고 그러면 요거는 시칼로 한 이제 10몇 번을 썰어야 되는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기가 낭비가 무지 많죠. 극자외선 노광 장비로 한 번만 그리면 되는 걸 심자외선 노광 장비로 4번, 5번 근데 패터닝을 지금은 이제 겹쳐서 4번이 해서. 아니라 8번, 16번 썰어도 잘 안 나오는 거죠. 아하. 그게 어쩌다가 썰었더니 아주 얇게 나오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5나노로 넘어가게 되면 EUV가 없으면은 이건 정말 확률이 굉장히 낮아. 만들 수는 있는데. 효율이 안 그래서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5나노, 지금 4나노, 3나노, 지금 2나노 이렇게 가게 되면 그 갭은 여전히 한 4단계 정도 갭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우리가 한 3단계에서 4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금 HBM에서도 뭐 얘기를 하지만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HBM 하면 2세대 뭐 요 정도 레벨이에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세대로 갔기 때문에 그것도 갭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DDR5에서는 이제 이것도 몇 나노로 하냐는데 뭐 19나노, 20나노를 하다가 중국이 최근에 따라잡았다고 하는 게 16나노, 17나노 수준이에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12나노대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거기서도 한 3단계 정도의 그 갭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그 분야 HBM이든 파운드리든 DRAM이든 간에 다 EUV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없으면은 만들 수는 있지만 이게 성능도 떨어지고 이제 코스트가 무지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7나노까지 이거 쫓아온 것까지는 뭐 할 수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로서는 뭐 쫓아온 건 맞지만 이게 EUV라는 기술적 한계, 장비의 한계 때문에 네덜란드가 중국에 쫓아오는 것을 우리 대신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네덜란드가. 그렇죠. 또 그래서 미국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미중의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그 EUV에서는 이제 손해를 보고 DUV에서는 이제 엄청난 덕을 본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막힐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DUV를 그 2년 반 정도 쓸 수 있는 DUV를 작년에 다 주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ASML의 실적이 무지 좋아진 거죠. 좀 땡겨서. 그렇죠. 네, 네. 약간 그 마라톤으로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한 1, 2등 차이가 500m 차이가 났었는데 2등이 한 100m까지는 따라왔는데 42.195 골인 할 때까지 이 100m 갭은 줄이지를 못하는 그렇죠. 약간 그런 상황. DDR5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CXMT 그러니까 많이 쫓아왔다고는 하는데 최근 보도를 보면 한국산보다 크기가 40% 정도 크다. 이 말인즉슨 웨이퍼를 비롯해서 투입되는 양이나 40%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당연히 그런데요. 그것은 적자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얘들은 적자가 나도 정부가 다 보존을 해주기 때문에 그 적자 안 생각하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12나노를 하게 되면 뭐 그 사이에 13나노, 15나노, 17나노 뭐 이제 20나노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10나노대로는 내려오려면은 이건 이제 시칼 신공이 아니라 EUV 신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칼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없기 때문에 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이고 거기는 이제 새로운 공법 그러니까 EUV를 쓰지 않는 이제 공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본딩하는 것도 이게 지금 있는 걸로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낸드에서 삼성이 CXMT인가 양스 메모리인가 하고 협력을 하기도 하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렇게 해서 그 볼더를 붙이는데 그게 아니라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딱 붙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따로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중국은 애초부터 이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시작을 했었어. 그게 뭐 학회 발표하는 걸 보면 가장 먼저 발표를 했고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수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시도를 못 하는데 중국은 어차피 이건 적자나도 상관없으니까 이걸 먼저 해본 거죠. 그래서 거기에 특허도 내고 이미 상당한 부분의 그 하이브리드 본딩에서는 중국의 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진위까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어떤 그 적층에 있어서 중국 YMTC의 특허를 돈 내고 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야, 이게 시대가 근데 이렇게 변했구나. 특허를 돈 내고 쓰는 것보다는 아마 크로스 라이선싱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삼성이 갖고 있는 기술도 있고 지금 어차피 이제 또 400층 이상으로 올라가고 하려고 그러면 그건 하이브리드 본딩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비슷하고 그 접합의 방식이 뭐 정말로 특출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기존 공법과 큰 차이를 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이 의도하지 않은 예를 들면 CXMT의 특허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를 걸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제품, 그 삼성의 제품을 쓴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디지털 TV나 서버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그러면 사전에 그 CXMT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하고 삼성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뭐 기술 요거를 올 크로스 라이센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돈 내고서 뭐 그 YMTC의 기술 샀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얘기고요. 네, 우리 것도 이런 거 열어줄 테니까 너네도 그거 열어주고 같이 쓰자. 그렇죠. 이런 그렇게 식으로 한 거죠. 협력. 야, 중국의 기업들과 삼성이 또 이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일단은 현실인 거고요. HBM2까지도 중국이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적층하고 비하홀을 뚫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러면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개수라든지 이런 건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HBM2까지는 지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 HBM2는 지금 하지도 않으니까. 옛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4로 넘어가서 12단을 이제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기술 갭은 크죠. 크고 이제 12단에서 끝나냐. 그게 16단, 18단 뭐 이제 24단 이렇게 더 올라갈 판이라서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중국의 사용자들이 AI 개발자들이 이게 그 반도체 칩의 성능이나 능력이 아니고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8단짜리를 16단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로 알고리즘을 잘 짜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이번에 딥시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람 머리로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똑똑한 천재 한 명이 이제 나라 전체를 먹이 살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도 그럼 뭐 3, 4 이렇게까지 쫓아올 수 있을까요, 중국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적승을 하는 것도 지금은 이제 잘하는 게 2.5D인데 결국은 뭐 분자보다는 더 가늘게 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디램이라는 게 반도체라는 게 손톱 크기에 뭐 3분의 1 되는 데다 거기다가 붓으로 이제 선을 몇 개 그리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많이 때려 넣자고 하면 선이 가늘어야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리는 선이 분자보다 더 가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D램 자체에서부터 소자의 소토분자부터. 물성보다는 더 가늘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럼 예. 그게 한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4 뭐 옹스트롬 뭐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1나노 밑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선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실리콘을 바꾸든지 판을 정말 갈아치우든지 아니면은 적층을 하는 겁니다. 위로 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위로 많이 쌓게 되면 굳이 뭐 작은 칩에다 많이 때려 넣을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보다 더 2나노, 1나노, 뭐 0. 몇 나노로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3D인데 중국은 이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EUV가 없으면 잘게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스태킹하는 걸로 이 3D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EUV가 필요 없는 공정을 이제 정말로 독하게 개발을 해요. 패키징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3D 쪽에서 중국의 실력은 상당 부분 올라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제대로 됐다고 그러면 EUV를 쓰지 않고서 HBM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차피 이제 HBM도 D램을 가지고 쌓는 거다 보니까 뭐 1A, 1B, 1C 공정으로 가면 우리가 더 앞서 나가는 건 있겠지만 후공정단에서 쌓는 공정, 뚫는 공정 이런 걸 통해서 또 중국은 어느 정도까지 또 따라올 테고요. 최근에 또 충격적이었던 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전문가들한테 체감하는 걸 설문을 한 건데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또 전력 반도체, 고성능 센싱 반도체 기술 이미 중국에게 뒤처졌다라는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이거는요. 기술 개발하고 양산은 다른 문제예요. 아하.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초 기술에서 중국은 이제 인해 전술도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전력 같은 경우는 이건 전기차에 쓰는 거거든요. 예. 그 전기차는 중국이 세계 최대 시장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의 이제 연구 개발이나 이것은 뭐 세계 1등 맞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D램 빼놓고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에서 그건 우리가 뭘 맞는 하냐. 말이지. 예, 예. 뭐 이거 아니에요. 저건 예, 예. 이제 그 저전력 반도체는 유럽이 자동차에는 유럽이 최강자고 중국이 그걸 캐치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거기를 따라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어허. 그리고 우리는 이제 메모리에서 중국이 얼마나 따라왔냐, 거기서 기술에 얼마 차이가 나냐를 봐야지 나머지 아더스는 그것은 중국이 다른 분야에서도 빨리 캐치업하고 있고 하는 정도로 이제 보는 거고 나머지 쪽에서도 우리가 세계 1등이면은 그건 뭐 우리가 날아가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고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저전력 반도체 예를 들면 실리콘 카바이드에서 미국이 1등이냐 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기초 기술에서는 한국을 넘어설 수준이 있지만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기초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 양산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기술은 세계 최강인데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핸드폰이나 거기에 들어간 고성능 칩을 못 만들어서 한국하고 대만한테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앞으로는 그걸 못 만들게 되면 잠재적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대만의 예를 들면 TSMC 라인이 중국의 공격으로 깨졌다. 그럼 어떡할래? 미국은 반도체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다도 이제 TSMC 공장하고 똑같은 걸 지어야 된다. 이제 그게 칩스법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AI 전쟁의 무기인 반도체의 내재화, 이제 무기 국산을 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더더욱이 양산, 생산, 제조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기초기술 개발하는 걸 또 게을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중국의 그 경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최근에 이구환신 정책 덕분에 특히 이제 스마트폰도 좀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팔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또 좋아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기대해 봄직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는 있는데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끝나고 한 3년 반 동안 핸드폰을 안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경제가 나빠서 안 바꾸는 거 하나 있고 네. 또 뭐 새로운 산박한 컨텐츠가 있어야 바꾸지 뭐 그런 게 없었고요. 근데 우리도 보면 최근에 핸드폰이든 노트북이 다 AI가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AI가 붙은 핸드폰, 노트북이 쓰기가 무지 편리해지죠. 그래서 이번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중국의 핸드폰의 교체가 정부가 이구안신 해주면서 보조금 주는 것하고 맞물려가지고 보조금 줄 때 이거 새로이 예를 들면 핸드폰에 비서가 있네. 아하. 이제 이게 그 촉매제가 될 수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게 늘게 되면 3년 전에 샀던 핸드폰하고 네. 지금 핸드폰의 사양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한 대라고 해도 메모리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반도체 경기는 한번 피크 치면 그대로 바로 내리막길로 가는데 네네네. 금년도에 보면은 뭐 1, 4분기 정도가 아마 조정이고 2, 4분기부터 다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해요. 이제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중국 쪽 수요 올라오면서. 그렇죠. 중국 쪽 수요에 AI가 장착된 기기들의 수요 증가가 이게 교체 수요를 이제 자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교체 수요가 이게 먹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4억 대 이상이 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지금 핸드폰 가입자가 17억 4천만 대인데 네. 4년 만에 한 번씩 바꾼다고 하더라도 1년에 4억 대가 팔려야 돼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건 전부 이제 AI가 장착된 이제 핸드폰을 바꿀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이제 과거 4년 전에 비하면 뭐 메모리든 뭐 GPU든 AP 칩이든 그 성능이 굉장히 높아진 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반도체가 그 주가가 강세로 가고 최고치를 갱신하는 것이 이유 있다. 근데 또 한켠에서는 그 고민이 좀 드는 지점이 물론 이제 AI 기능이 들어가는 건 하이엔드 스마트폰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이런 D램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 가장 최근 모델도 마이크론의 D램을 넣었다고 해서 약간 좀 걱정인 것도 있고 중국 쪽에서는 저가형 모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내에서 만들어진 D램 중국 업체들이 만든 걸 넣을 수도 있다라는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우려? 그러니까 그거 같이 겹칠 있습니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PDDR을 이제 저전력을 중국도 로그레이드로 만들기 때문에 네. 그거를 CXMT 걸 지금 쓰고 있어요.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챗GPT를 스마트폰에도 적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수요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런 거를 써도 되는 게 네. 이 중국의 핸드폰들은 다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해외로 수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주로 기술 특허에 다 걸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중국 안에서만 쓰니까 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똑같이 속도가 느리고 뭐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더 좋으면은 개선된 거라고 보는 거죠. 우리 핸드폰하고는 스피드나 성능의 차이가 있어도 차이겠지만 뭐 자기네들은 2년 전에 나온 것 대비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그렇죠. 느낀다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보면 3번 접는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나왔는데 네네. 저도 가서 한번 써보고 뭐 만져보고 했는데요. 잘 만들었어.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 이제 들어간 칩이나 성능이 우리 거하고 똑같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딴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전과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은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거지. 절대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팔리고 충분히 이제 쓸 수가 있고 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수요가 몇 천만 대 몇 억 대가 늘게 되면 네. 기업이 돈도 생기고 또 이제 기술 개발을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나 능력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참 안심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에게 HBM 완전히 뒤지고 있고 레거시 메모리를 양쪽으로 많이 팔아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였는데 그쪽으로는 중국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고 요 현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그 40년 1등 하다가 한번 헛발 디딜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망했다, 뭐 완전히 뭐 2등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반도체 실력이라는 게 기술 시차가 6개월에서 1년밖에 나지 않아요. 예. 1등 하는 놈하고 꼴찌 하는 놈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누가 더 계속 앞으로 나가냐는 아까 말씀하신 기술 격차를 유지하냐는 것의 싸움이지 절대 기간으로 보면 6개월 1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땡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돈하고 사람이죠. 그걸 얼마나 많이 투입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집어넣냐. 그리고 개발했을 때 내가 보너스 100억 줄게. 이러면 이제 정말로 머리 짜가지고 개발하는 거고 그냥 뭐 월급 줄게 이러면은 9to5 5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냐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딥시크는 보면 입사 4년 차 이상이 없어요. 아, 네. 전부 신입사원으로 뽑았고 쓰는데 제가 사이트를 한번 찾아봤어. 딥시크의 직원들이 얼마 받는지. 그래서 오, 딥시크 평균 연봉이요? 네. 오, 네. 자기네 채용 그 표에 연봉표가 나와요. 네네네. 거기서 딥러닝을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연봉이 대략 우리 돈으로 한 1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중국 돈으로. 근데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우리 GDP가 33,000달러, 중국이 13,000이니까 대략 한 2.5를 곱해야 돼요. 예. 그러면 대략 5억에서 한 8억 정도 받더라고. 오. 그러니까 박사 금방 받고서 예. 이제 취업한 신입사원 급여 수준이 엄청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날방 가서 개발을 하고 또 이제 신선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박사 마치고 딥시크에 입사했는데 그렇죠. 연봉이 5억에서 8억. 그렇죠. 열심히 하죠. 그렇죠.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어려운 건 맞는데 그것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예요.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이 내가 1억 받았는데 열심히 해라 날밤 새라고 그러면은 네. 뭐 날밤 셀 동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개발하면 그 팀에다가 1,000억 건다. 그러면 뭐 9to5가 아니라 노트북 집에 갖고 가가지고 아니면 회사 앞에 카페에서 밤 새우죠 뭐. 근데 그런 것 없이 이게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이러면은 그는 답이 없죠. 그래서 파격적인 보상이 제가 보기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밀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더 많은 물량, 더 많은 이제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걸 뛰어넘죠. 그래서 뭐 자꾸 이제 그 주식하는 분들의 의견을 자꾸 들어서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면 특히 첨단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를 10조를 산다, 5조를 산다, 2조를 산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 10조를 자사주를 사지 말고 10조를 퍼넣어가지고 HBM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직원들한테 1조를 성과급으로 걸고 나머지 9조는 HBM의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스카웃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러면은 상황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면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자사주 10조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개미들한테 뭐 영향이 있어요.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 받아주는 효과밖에 사실은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오너 일가를 위한 주가 받침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럼 배당 자사주 하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건데 기업의 경쟁력의 이슈잖아요. 지금 이거는. 본질은. 그럼 그래서 뭐 밸류업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밸류업이 아니라 한국은 크로스업을 해야지. 크로스업. 아니 세계 평균 성장률이 3%인데 우리가 1.4% 성장하는데 아니 글로벌 인베스터들이 지금 외국인 계속 팔고 나는 이런 심플하잖아요. 성장률이 낮은 데서 팔아가지고 성장률 높은 데로 바꾸는 게 정답이죠. 세계 평균이 3%인데 한국이 1.4를 하게 되면 한국 엑스포저는 무조건 줄이는 게 맞죠. 근데 누구로 줄이려고 그럴 때 코스닥에는 작은 종목, 전 종목 줄이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있는 거 가장 익스포저 큰 거 그걸 파는 게 쉽지. 그게 지금 한국이 뭐 밸류업을 하네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금 방향이 틀렸다. 한국의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이게 답이고 자꾸 뭐 왜 자사주를 안 사냐 무슨 뭐 배당을 안 하냐고 그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20년 동안 배당 안 했었어요. 그래서 성장률이 높게 되면 ROE가 높게 되면 내부 유보가 은행 예금하는 거나 이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계속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거랑 IT 기업이 그것도 최전선에서 정말 박터지게 싸워야 하는 IT 기업이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건 또 다른 거죠.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거고 우선은 본질을 높여야 된다는 거. 혹시 삼성전자 가서 이런 강연 안 하십니까? 그리고 아까 그 뒷부분에 여쭤보겠다고 했던 중국의 로봇 기술 좀 여쭤볼게요. 저는 진짜 요즘에 볼 때마다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로봇 기술에 대해서. 물론 테슬라, 옵티머스 아니면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뭐 훌륭한 기업입니다만 중국의 로봇 기술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뭐 뛰어다니고 이제 뭐 발차기 하고 뭐 춤추고 난리가 났던데요. 보셨나요? 그 영상 같은 거? 예, 뭐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답은 이런 거예요. 지금 로봇의 실력이 얼마냐고 그럴 때 그것을 중국이 이제 자기가 얘기하거나 한국이 얘기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편향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국의 실력은 젠슨 황이 정확하게 검증해 줬어요. CS 그 2025에 보면은 젠슨 황이 피지컬 AI를 얘기를 하면서 14개의 휴머노이드를 데리고 나왔어요. 양쪽에 그림으로 쭉 그렇죠. 올라왔죠. 그런데 그중에 6개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게 답이죠.
미국이 뭐 4개인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의 로봇 그 피지컬 로봇의 실력은 이건 세계 최정상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는 것은 결국은 제조업이 센 나라가 지금 로봇을 갖고 뭐 하려고 그래요? 노동 대체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그만큼 크고 개발했다 그러면 수요가 무지 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춤추는 그 로봇이 유니트리인데 그 회장이 35살이에요. 왕싱싱이. 싱싱하네요. 그렇죠. 싱싱합니다. 근데 예. 그 어젠가 보니까 타오바오에 그 로봇을 팔아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인터파크 몰에서 로봇을 놓고 팝니다. 저도 그 찾아봤거든요. 그 G1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막 걷고 뛰고 하는 그렇죠. 게 2천만 원 안팎이더라고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고성능도 4천만 원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의 그런 로봇 기술은 정부가 주도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하신 왕싱싱 같은 경우가 유니트리 1등하는 유니트리가 예. 저장성에 지금 그 딥식하고 같은 이제 지역에 본사가 있어요. 근데 왜 저장성이냐? 근데 왕싱싱 같은 경우도 원래 그 DJI 그 광동성에 있는 드론 만드는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 치우고 창업을 했는데 그럼 이론상으로는 광동성에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아하. 이게 저장성에 와서 창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러냐 하는 건데 저장성이 중국에선 가장 먼저 2017년에 예. 로봇 플러스 정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10년인가 13년인가에 그 리커창 총리가 그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하면서 중국이 전자상거래 왕국이 됐고 네네네. 작년에 보면은 이제 중국이 드디어 AI 플러스로 간다. 리창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보다 훨씬 앞선 이제 그 2017년에 저장성은 AI 플러스 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를 해요. 그래서 AI 쪽 로봇 플러스 정책을요. 그래서 로봇으로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한다. 그러면서 인프라를 무지 잘 갖췄고 그리고 그 지금 이번에 보면 딥시크도 그 량원펑이 예. 저장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장대학교가 뭐 과거 랭킹으로 보면 한 6, 7등 정도 하는 것다가 작년 랭킹을 보면 3등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대학 랭킹으로 보면 우리 서울대학이 41등인데 저장대학이 44등입니다. 거의 서울대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장대학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의 마윈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서포트하는 이제 거기에서 나온 친구들이 이제 알리바바의 그 전자상거래 관련되는 그쪽에 무지 많이 포진을 했고 아하.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 지방정부의 그런 이제 지원 그리고 이 저장대학교 이게 이제 애초부터 이제 우리는 그 중국의 스탠포드가 되겠다. 근데 뭘 포커싱 하려고 그럴 때 AI하고 로봇으로 포커싱 한다. 이게 이제 벌써 뭐 8년 전에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축적된 것이 지금 중국의 소위 말하는 뭐 5마리의 스타 그러는 그 5개 기업, 브레인코나 뭐 매니코, 그 지금 딥시크 뭐 이런 회사들이 전부 저장성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나 잘 갖춰진 인프라 그리고 정부의 정책 그게 다 맞물려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죠. 실리콘밸리의 요람 역할을 하는 게 스탠퍼드 대학교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빅테크 기업을 이제 창업한 사람들이 저는 중국의 저장대학교 나왔습니다. 막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거네.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시대에서는 중간춘이었어요. 이제 북경대 칭화대 나온 사람들이 이제 주로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6년, 7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스마트폰은 심청 광동성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중국의 실리콘밸리가 바로 심천이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AI 로봇 시대가 등장하면서 이것의 메카는 이게 북경 심천이 아닌 저장성 항저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요람이 약간 좀 더 넓어지는 느낌? 여기저기에 생기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는 이제 생기는 중국을 한 개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예. 중국은 31개 나라 연합국이에요. 그래서 남북으로 5,500km인데 예. 동서로 5,200km고 그걸 이제 같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북경에 있는 천재하고 상해에 있는 천재하고 심천에 있는 천재가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광동성 같은 경우도 인구가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학력고사 1등 하는 애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학력고사 1등 하는 애보다도 더 똑똑한 애라고 사실은 인구 비율로 보면은 우리나라 1등 이제 의대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보면 중국의 그 우리나라의 28배 되는 그 인구 거기서 천재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천재 한 명이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28명이 돼 있다고 해요. 그 28명이 AI 로봇 쪽 창업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다른 것이 우리는 이제 1등하면은 그 성형외과나 피부과 하러 가지만 중국은 의사를 잘 안 해요. 거기는 의사 연봉이 엄청 낮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의사도 그 노동자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의사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갖고서는 이제 슬슬 올라오지만 예전에 우리처럼 중국은 이제 컴퓨터공학과, 반도체공학과, 통신공학과가 이과의 탑이죠. 그리고 의대는 뭐 한 7, 8등, 10등 뭐 이 정도로 이제 아직은 있고 그런 이제 사회 분위기도 뛰어난 인재들이 그 로봇이나 반도체 쪽에 컴퓨터 쪽에 많이 모이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이제 뭐 성공 요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재 한 명이 몇십 명, 몇백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천재 한두 명이 35세 왕싱싱이 로봇 세계 판을 또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앞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유니트리 그 G1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가격 아닙니까? 뭐 테슬라가 아무리 옵티머스 법을 이제 대량 생산하더라도 그 가격은 안 될 것이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그거는요, 비아디 자동차, 하와이 자동차를 보면 되는데, 예. 그, 지난번에 그 BYD 자동차 하나 봤더니만, 그게 20만 위안짜리, 4천만 원짜리 차에 네. 라이다가 하나 달렸고, 레이더가 3대 달렸고, 카메라가 12대 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라이더 하나만 이제 2,500만 원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말이 되냐, 4천만 원짜리 차에. 그렇죠. 그러니 이게 이제 세계 최강이 된 거죠. 근데 보니까 결국은 시장이 크면은 이게 기술이 개발이 돼요. 필요는 발명이 어머니라서. 그래서 중국이 이게 전기차 시장이 확 커지고 자율주행이 커지면서 라이더 수요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2,500만 원짜리 라이더를 250만 원에 개발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차에 장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카메라 12대인가 뭐 10몇 대 카메라를만 보잖아요. 그럼 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또 햇빛이 쨍쨍한 날 인식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 레이더를 3대를 달고 라이더까지 한 대 달면 이거 뭐 밤이든 낮이든 천둥이 치든 말든 이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의미는 바로 그 시장이 기술을 만들고 결국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전 세계에서 로봇을 누가 제일 많이 쓰냐고 그러면 로봇 보급률로는 우리가 제일 높아요. 노동자 대비하면. 산업용 로봇. 그렇죠. 네. 근데 절대 숫자는 뭐 중국이 세계 당연히 1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이제 무지 크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택배업이 무지 발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송을 해야 되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고 수송 로봇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코로나 때 얘들이 보면은 사람이 이제 운송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 드론이나 로봇으로 운송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보면 우리는 그 체온 측정을 사람이 이렇게 예. 다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뭐 워낙 겁먹었기 때문에 그 사스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이거 측정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쭉 서 있으면 열감지 로봇이 다니면서 사람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우리 공항에서 그 열체크하듯이 그 로봇이 다 그 체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빅데이터가 무지 많이 쌓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뭐 그 식당에서 이제 서빙 로봇이 와서 두루루 밥 이제 나눠주고 하는데 중국은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걸 했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수요가 크면은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그 기술이 개발이 되면 그게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개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그래서 뭐 산업용 피지컬 AI를 얘기를 하지만 산업에서 쓰는 것은 중국이 가장 빨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진 거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모터, 뭐 감속기, 센서, 뭐 반도체 이런 밸류 체인도 다 자립화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중국이. 그 시장이 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봇이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중국은 제조업에 실제로 그걸 쓰니까 이게 2종 로봇에서 4종 로봇으로 업그레이드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2종 로봇이 아니라 4종 로봇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두려워지는 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동차 산업이 먼저 발전했고 자동차 기술도 먼저 발전을 했는데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더 먼저 발전을 해서 정말로 싼 가격에 막 밀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해봐야 원가 대비 이것도 안 나오고 중국산 때문에 팔리지도 않겠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수준 올리는 게 질에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의 로봇을 갖고서는 중국 못 당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화하는 로봇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걱정되는 게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뭐 드론 뭐 대부분 이제 중국산도 투입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로봇계 같은 거 등에다가 이미 총 올리거나 화염 방석에 올린 버전도 나오고 있고 중국이 이걸 군사용으로 쓸 거라는 거는 거의 뭐 불보듯 뻔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뭐 군수용이든 민수용이든 상관없는 것이 지금 아마 유니트리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예. 그 위에다가 20kg인가 40kg인가 짐 싣고 맞아요. 이게 막 돌아다녀요. 네. 그럼 거기다가 뭐 배낭을 얹이든 뭘 이제 그 기관 단총을 올리든 뭐 올리면은 바로 무기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전쟁은 이미 그 보여준 것이 가자 28 전쟁에서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때 28 전쟁 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24만 명이 다 칠동같이 포위를 하고서 공격을 일주일 동안 안 했어.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날씨가 안 좋아서. 그 날씨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는데 지금 가자 지구는 전부 땅 밑에 땅굴을 파놓고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미군이 패한 이유도 땅굴 밑에 들어갔다가 다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학습효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어떡하냐? 땅굴을 다 먼저 메우고 가서 들어가는데 그 메우는 걸 누가 메우냐 그러면 드론이 날아가서 메우는 거죠. 근데 날씨가 안 좋아서 비가 오면 드론이 못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공격은 지금 드론이 먼저 가서 땅굴 구멍 다 메우고 그 다음번에 잔존자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로봇개가 등에다가 기관단총 달아가지고 가서 이제 살아있는 생물체에다가 공격을 한 거죠. 네. 그러고 난 다음번에 이제 확인하러 군대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전쟁이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은 이미 이스라엘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를 전 세계가 다 영상으로 보고 있으면 예. 로봇 그 사종 로봇이 있는 데들은 연히 이게 전투병은 그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게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놓고 보면 뭐 대만하고의 전쟁이 아마 3차 대전의 트리거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뭐 미국이 수많은 시나리오를 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시나리오 다 틀렸다. 다 틀린 이유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땅을 욕심을 많이 내요. 예. 뭐 가자지구 무슨 뭐 그린랜드 파나마 다 땅을 욕심내는데 만약에 가자지구를 욕심을 내 가지고 정말 그 인종 청소하고 거기다 휴양지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미국은 제2, 제3, 제4의 9.11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공의 적이 많아지면서. 그렇죠. 근데 과거 같았으면 비행기 정도를 몰고 가서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이제 부실 수가 있는데 이제는 드론 가방에다가 5개 정도 넣어가지고 가도 어떤 건물이든 다 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만하고 중국의 전쟁도 제가 볼 때는 전쟁 터졌다 그러면 아마도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한 명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보면 그 춘절 때 중국이 폭죽을 쏘는 대신에 드론을 갖고서 폭죽을 만들어가지고 날렸어요. 예. 그래서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인민해방군 300만 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드론을 300만 대 날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드론은 정확하게 TSMC의 공장을 요소마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인명살상 당하는 거 하나도 없이 이제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쟁은 그렇게 되면 뭐 요격이고 뭐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이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로봇, 드론 이게 지금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에도 창조 파괴가 나오는 게 $500짜리 이 드론이 이게 $500만 지금 탱크 장갑차를 부시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에 $5천만 방공망을 때려 부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쟁의 개념 자체가 지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드론이나 로봇의 문제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AI나 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중국에 통제를 하는 이유도 이제 군용, 민용, 양용으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창조적 파괴, 파괴적 혁신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 이게 진짜 파괴하는 데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중국산 반도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더 제재할 필요성을 더 크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드론은 뭐 제재해도 별 소용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로봇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금 뭐 상당한 부분을 국산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치명적일 수가 없죠.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서버모터, 감속기, 센싱 뭐 다 중국 내에서 밸류체인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제재를 해도 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딥시크하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더더욱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라도 더 예를 들어서 EUV 안 돼라고 했다면 이제는 DUV도 안 돼. 뭐 이렇게 더 깊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고 이제 더 나쁜 것은 이제 범용 반도체 자체를 팔지 마라.
범용 반도체조차. 그렇죠. 그걸 이제 안 팔아버리면은 이제 중국이 다 국산을 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또 미국 내에서 중국 반도체 제재해도 이게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뭐 무용론까지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의 격차를 벌리는 그 정도라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미국도 반도체 통제를 위해서 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본 건 아니에요. 그 4단계 정도 격차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지 네. 그걸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건 상식이야죠. 이하고 이제 무용론은 딥시크가 터지면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러나 고성능 생성형 AI를 만들려고 하면 여전히 고성능 칩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정도 뭐 5번, 5포 정도의 수준에서는 중국이 지금 있는 칩으로 할 수 있지만 또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고성능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고성능 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중국의 그런 칩의 제재는 중국이 더 고성능의 이 칩을 사용해서 더 고성능의 AI 모델을 만드는 것을 막는 데는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고 그거는 뭐 미국이 풀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바보짓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죠. 없고 대신 이제 그게 후유증은 중국이 이제 이번 딥시크 사태를 통해 가지고도 목숨 걸고 반도체 국산화를 가속화시킨다는 겁니다. 누를수록 그렇죠. 한쪽에서는 더 뛰어오르고 필요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마지막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희망한다. 미중 간에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트럼프 얘기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기 때문에 예. 뭐 그 먼저는 한 달 전에는 자기가 가겠다고 그랬다가 석 달 안에 시임하면 간다고 그랬다가 이번엔 또 반대로 이제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신뢰성은 좀 떨어지고요. 그 오든지 가든지 간에 먼저 전제 조건은 마쿠 협상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결정이 돼야 가는 것이고 네. 그것은 뭐 이제 첫 번째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무역 수지 흑자를 얼마를 줄일래? 그래서 역으로는 미국이 이제 파는 물건을 얼마를 더 사줄래 하는 것의 규모가 일단 정해져야 될 거고 네. 또 반대로 그걸 사준다고 했을 때 그 중국은 반드시 기술 제재를 풀어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어디까지 풀어줄 수 있냐 하는 것에 균형점이 맞지 않으면 초청을 하든 방문한다고 하든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론상으로 보더라도 그 시진핑이 미국 가는 게 빠르냐 트럼프가 중국 가는 게 빠르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이 미국 가는 게 빨라요.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는 이제 그 정부가 지금 들어선 지 4년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관료들이 업무 파악을 완벽하게 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는 반면에 미국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네. 사실은 장관들도 업무 파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회견하러 가고 회의하러 가고 뭐 발표하다 보니까 헛발질이 나오는데 그 장관들이 완벽하게 업무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쌓으려면 적어도 석 달에서 6달 정도 시간이 걸리죠.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트럼프가 가가지고 뭔가 협상하기보다는 시진핑이 가는 것이 빠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는 쪽한테 페이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이 어떤 페이버를 줄 수 있냐.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너무 세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시건을 했다고 그러면 전 세계가 보는 데서 이제 바보 되는 거고 그러다가 더 세게 하면은 중국이 그 리젝트 할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이제 밀당을 하는 과정이 지금 아닌가 싶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기선제압으로 뭐 네가 와라 내가 와라 이런 정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적인 그 레토릭이고 중요한 것은 미중이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윤곽이 잡혔냐 안 잡혔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요거는 또 차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와, 오늘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뭔가 좀 머릿속이 혼탁했었는데 좀 클리어하게 머릿속에서 이제 뭐라다 전구가 몇 개 빵빵 켜졌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